과감한 도전, 자기 성찰의 길. 전적으로 진실에 헌신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쉼 없이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의미한다. 우리는 세상을 단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도 살피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피는 자도 살펴야 한다. 정신과 의사들은 훈련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배웠고, 자신의 갈등과 전이를 이해하지 않고는 환자의 갈등과 전이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은 훈련의 일부로 심리치료나 정신분석을 권유받는다. 불행히도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세상은 철저하게 분석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는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유능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현명하게 산다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과거의 미국 문화에서 신중한 사고는 높이 평가받지 못했다. 1950년대의 사람들은 당시의 대통령 후보였던 아들라이 스티븐슨을 닭대가리라고 불렀고, 그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이 깊고 자기 회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가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매우 심각하게 "너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다.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능력,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다행히도 이런 태도는 요즘에 와서 점점 바뀌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위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단한 자기 성찰과 사색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태도를 바꾸려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세상을 외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내적 성찰에 비해 고통이 적다.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피해가려고 한다. 그러나 진실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그 고통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점점 더 자기 성찰의 길로 나아간다. 또한 진실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활이란 자진해서 다가오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생활을 말한다. 우리가 가진 현실에 대한 지도가 정말 유효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지도 제작자들의 비판과 도전을 받을 수 있게 자기 지도를 펼쳐 보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꽉 막힌 세계 안에서 살게 된다. 시인 실비아 플러스의 비유를 사용하자면 진공의 병 안에서처럼 우리는 자신의 악취가 풍기는 공기를 거듭 들이마시면서 점점 더 깊은 자아도취에 빠지는 셈이다. 그런데도 현실에 대한 지도를 수정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괴로움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의 신빙성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면 대개는 멀리 도망가고 피해버린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한다. 말대답하지 마라. 어떤 아이가 부모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니? 아내나 남편에게는 또 이렇게 화를 낸다. 그저 되는 대로 삽시다. 당신이 비판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못된 사람이 될 거고, 그러면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요. 노인은 가족과 세상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한다. 나는 늙고 허약한 노인네야. 네가 대들면 난 못 견뎌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내 여생을 비참하게 만든 책임으로 너 또한 괴로울 거야. 종업원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나한테 그렇게 대들 용기가 있더라도 진짜 잘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해보든지.
도전을 피하려는 경향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그러나 그것이 본성이라고 해서 필수 불가결하다거나 유익하다거나 바꿀 수 없는 행위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본능적인 것이 제2의 본능이 될 때까지 스스로에게 비본능적인 것을 가르친다. 진정 자기 훈육이란 비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이다. 인간 본능의 다른 특징은 비본능적인 것을 행하고 본능을 초월하여 우리 자신의 본능을 개선하는 능력이다. 심리치료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비본능적인 행위는 없고 그래서 이보다 더 인간적인 행동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가장 날카로운 도전을 받기 위해 일부러 마음을 개방하고 정밀한 조사와 판단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돈까지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도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상징적으로 환자가 심리치료사의 사무실 소파에 누워있는 행동에서 나타난다. 심리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가장 용감한 행동이다. 사람들이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다. 이것은 많은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직책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불편하게 여긴다. 그들에게도 이런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많은 정신과 환자들은 통상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치료를 받으러 올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근본적으로 강하고 건강하다. 치료받을 용기를 지녔기 때문이다.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도전의 개방적인 극단적 예라면 평상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용기를 내어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수기 앞에서, 회합에서, 골프장에서, 저녁 식탁에 앉아서, 불 끄고 잠자리에서와 같은 모든 일상사에서도 그렇고 동료, 직장 상사와 직원, 배우자와 친구, 애인, 부모와 아이들을 만나는 경우도 그렇다. 한동안 치료를 받으러 오던 어떤 부인은 늘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상담이 끝나면 매번 머리를 다시 빗기 시작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몇 주 전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이 내 뒷머리가 납작해진 것을 발견했답니다. 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이에게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여기서 긴 의자에 누웠던 것을 알고 나면 놀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뜻밖에도 새로운 문제를 하나 더 발견했다. 심리치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50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환자의 일상과 접촉하는 것이다. 도전의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때 비로소 정신치료는 완전해진다. 내게 그랬던 것처럼 이 부인이 남편에게도 솔직하고 당당하게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할 수 없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에게 오는 모든 환자 중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도전이나 훈육을 바라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밖의 사람들은 대개 단순히 위안을 찾는다. 도움받는 것과 동시에 도전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도망가고 싶어 한다. 나는 그들에게 도전과 훈육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위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아주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환자들을 유혹해서 심리치료를 받게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년 또는 그 이상 오랫동안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 아직 진짜 치료에 들어가지 못했어 라고 말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심리치료에서 자유연상기법을 적용할 때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 기법을 써야 할 때에는 환자에게 대략 이렇게 설명한다. 무엇이든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거나
무의미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대로 말해보세요.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생각이 떠오르면 둘 중에서 얘기하기 싫은 것을 말해주세요. 사실 이것은 말로 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렵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빠른 진전을 보인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도전에 강력하게 저항하느라고 자유연상을 꾸며서 이야기하곤 한다. 그들은 수다스럽게 이것저것 많은 말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은 슬그머니 빼놓는다. 어떤 부인은 1시간 내내 어렸을 때의 재미있던 경험은 얘기했지만 바로 그날 아침 은행에서 $1,000나 되는 거액을 인출한 것 때문에 남편과 싸운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 환자는 심리치료 시간을 일종의 기자회견으로 취급한다. 도전을 피하려고 애쓰다 기껏해야 시간 낭비만 하고 슬쩍슬쩍 둘러대기를 일삼을 뿐이다.